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12시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부동산 대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초급면에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곧바로 집값이 대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 입장에서는 다시는 올 수 없는 최고의 기회가 펼쳐질 것이며 집을 가진 사람도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악재와 공포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토지 건축 투자 문의는 010-8443-006입니다. 오늘 12시 긴급악재 충격,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공포.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도 초과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너무 무거운 거야. 여기까지 지금 바늘이 갔네요. 자, 부동산 대세 하락 3단계 중 지금 1단계로 진입했습니다. 1단계로 진입했는데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는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이 금융권 문제 때문에 집값이 추락하게 됐어요. 자, 대세 하락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뛰었죠. 1단계는 금리 인상이고 시작점이 2021년.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제 정부 바뀌기 전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제 빠지는 게 맞아요. 결국 정부 대책, 연착륙, 서서히 떨어뜨리는 이 연착륙 또는 강력 정책, 이걸로 인해서 2단계, 마지막 3단계, 이제 2026년 정도 가면 바닥으로 보일 건데 그게 바로 물량 폭탄입니다. 바로 다주택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분양이 있죠.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200만 채가 터져 나옵니다. 자, 한국은행 1월 14일 금리 인상, 대출금리 5에서 6%. 이거 아주 심각해요. 금리가 5에서 6%면 돈 있는 사람들의 약 한 70% 정도가 집을 매수 안 한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와요. 물가, 통화량 등 통화정책, 내년 초에 금리 추가 인상 신호다. 이렇게 지금 벌써 떠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1월 14일 0.25% 금리 인상 사실상 유력해 보여요. 만에 하나 못하더라도 이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2월 24일 0.25, 그러면 1.25. 그렇게 되면 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4에서 6% 사이가 되겠죠.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집값 대출 제외 상황에서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물가가. 우리나라는 집값하고 대출이 소비자 물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 당연히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미국 볼까요? 금리 인상 2020년 내년 3월 달이 유력한데 총 3번 정도 IMF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왜 금리 인상 안 하냐 이렇게요. 오미크론이 변수긴 한데, 자, 10월 소비자 물가 6.2%, 진짜 높죠.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논평에서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1982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1982년 이후에 최고치인데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금리는 완전 바닥이야. 0%야. 말이 안 되죠. 금융 불균형. 이번에는 유럽 기준금리 0%대인데 미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연계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같이 인상할 것이다. 3월달 정도? 11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4.9%예요. 엄청 높죠. 유로존 출범 25년 최고치입니다. 독일은 무려 6%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돈을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중국 1년 만기 LPR 3.85, 그럼 5년 만기 4.65%. 얘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1년 만기, 5년 만기짜리로. 19개월째 지금 금리 동결입니다.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는 높지는 않아요. 1.5.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9%로 아주 높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해외에서 그러죠. 우리나라 물가 인상이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집값이 떨어지면 진짜 이만큼 떨어질까요? 얼마만큼 떨어질까요? 지금 올라간 건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자, 2013년에 4억이었습니다. 얘가 15년에 5억, 17년에 7억, 20년에 9억, 21년, 22년, 아무튼 현재 12억이에요. 무려 3배 뛰었습니다. 많이 뛴 건 5배까지 뛴 것도 있어요.
두 배 뛴 것은 많이 안 뛴 거야. 서울에서 두 배 뛴 것은요, 나홀로 이런 것들. 집값 폭등했죠. 그러면 역으로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얘가 12억이 4억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중간선보다 더 내려와요. 이 오름폭에 약 60% 이상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2021년이나 2년에 12억이다. 그럼 23년에 11억, 24년에 10억, 25년에 8억, 26년에 6억. 대략 한 3, 4년 후면 12억이 6억으로 반토막 나고요. 진짜 많이 빠지죠. 거의 뭐 4억이나 6억이나 물가 상승 감안하면. 자, 부동산 심리 붕괴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동산 이 심리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려면 시간이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집값 거품이 세계 최고라는 상대적 거품이 심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계하고 기업 대출이 지금 사실상 주요 국가에서 1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991년 일본 집값 폭락 때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미국의 가계대출, 그 다음에 기업대출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무려 가계대출, 기업대출 합쳐갖고 200 거의 뭐 20, 30% 정도 돼요. 부동산 심리 붕괴.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대폭락하겠죠. 자, 이거 보시면 폭락을 하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리바이벌 보세요. 자, 폭락 확산 과정. 서울, 여기 보시면 서울의 집값이 가장 먼저 뛰었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옆에 있는 인천, 밑에 보시면 세종으로 이렇게 확대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자, 이 세종이 중심지가 돼버리네요. 원래 서울이 중심지인데 하도 지방집값이 뛰다 보니까, 일단 서울에서 먼저 출발한 건 맞지만, 자, 세종이 폭등을 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폭등을 함으로써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쪽에 전라북도, 그 다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자,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북도, 바로 이렇게 사방팔방의 집값을 띄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폭락 확산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막 3억씩 마이너스 3억씩 나오잖아요. 이게 지방에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잘 나가다가 지금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 빠지니까 경기도, 인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으로 지금 추락했고, 이거 한번 도표로 그려보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 세종 이렇게 확대됐죠.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대전, 충청, 강원,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세종이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얘가 빠지니까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시 또 하락하고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세종이 지금 점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얘들 못 버팁니다. 솔직히 세종이 낫지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가 낫지는 않아요. 중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효과. 자,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금리 인상에 다들 안절부절이냐. 먼저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사실상 지금 단 추석 이후에 3개월 만에 위축된 게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요. 대기 관망 모드에 들어갔죠. 그리고 영끌하고 비투는 아예 그냥 감소돼 버렸죠. 대출 부담, 금리 부담 때문에 또 대출을 받겠습니까? 대출도 잘 안 해주고, 해줘도 못해요. 갭 투자 감소, 영끌이 줄어들면 갭 투자도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야. 여기 보시면 상승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어요. 매물은 급증하고 있죠. 지금 매도 타이밍 이거에 대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자가 소멸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해서 안 잡고 있어요. 결국은 실거래가 하락, 대사락의 원인을 제공. 지금 이 순서대로 금리 인상 대출 제한이 이 순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매매 판단 6가지 핵심 사항.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살 거냐, 팔 거냐, 갈아탈 거냐, 분양을 받을 거냐, 금매를 잡을 거냐.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바로 이 6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거기 딱 덜렁 물어봅니다.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그런데
덜렁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6가지가 뭐냐? 시기적 타이밍을 판단해야 돼요. 8년간 계속 올라서 위험이 크다고 했죠. 웬만하면 청약은 지금부터 계속 릴레이식으로, 매매는 3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올 겨울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을 확실히 한다면 계속 떨어질 때 잡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판단해야 할 게 타이밍 다음으로 입지 판단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했어요? 지금 잡으면 위험한데 장기적으로 폭락한 다음에 잡으면 이 순서로 잡으세요. 서울이 가장 좋고 수도권이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이 세 번째로 좋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잡는다면 중저가가 안전하고 하락장에 잡는다면 많이 떨어진 폭락 아파트를 잡아야겠죠. 자, 입지적 지역별 판단, 서울, 수도권, 광역시 순, 그 다음에 시세 가격대 판단. 자, 여러분들 지금을 매수할 때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따지는 거야. 비싼 아파트 상승이 크면 신중. 지금 뭐 금매 나와봤자 예를 들어서 4억짜리가 12억까지 갔는데 12억짜리가 뭐 9억, 뭐 10억, 11억 나왔다고 해서 금매 아니에요. 그거는 뛴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때 비싼 아파트가 상승이 크게 되면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개인 상황별도 판단해요. 자기 상황도 봐야 돼요. 주택 가격과 자기의 자본금 연봉 또 마인드 이걸 판단하면서 매입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매입하면 안 되죠. 영끌하고 고가 갭투자, 영끌하거나 비싼 아파트 갭투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건 신중해야 돼요.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이렇게 폭등했는데. 주택 유형별로도 판단해야 돼요. 나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를 잡을 거냐, 빌라, 오피, 상가를 잡을 거냐. 여기 써 있어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는 선택해서 잡아도 됩니다. 통건물이니까. 빌라, 오피스텔, 상가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단독 다가구, 특히 아파트가 제일 나은데 웬만하면 대단지가 좋겠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 판단.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대단지 중심으로 봐야 하고, 역세권이면 좋고, 특히 경기도나 지방은 역세권으로, 나홀로나 저층은 하지 마시라고요.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매매 전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다 하나일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상황일 것이냐, 이제 이게 달려 있잖아요. 먼저 무주택, 청약에 올인하거나 자본금에 맞게 매입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청약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가점이 높으면 좀 좋은 데를 골라서 넣는 거고, 가점이 낮으면 그냥 계속 넣어보는 거고, 떨어져도. 여기 보시면 가점이 낮아도 릴레이식으로 청약하는 게 좋고, 3기 신도시는 잘 들으세요. 지금은 다 떨어집니다. 솔직히 60점, 65점 아니면 다 웬만하면 떨어져. 그리고 청약 저축 있죠. 맞는 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종합저축이든 청약저축이든 공공 있죠. 얘도 2천만 원 미만은 아예 그냥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물론 특공은 예외예요. 특공 점수가 있으니까. 결국 근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약 40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2, 3년 후에는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뭐 2, 3년까지 갈 거 있어요. 당장 지금부터 쭉 빠지면 6개월 후에 당첨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나요, 미분양. 자, 가점이 40점대로 떨어지면 미분양입니다. 이 시점이 미분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1층 들까봐 안 넣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왜? 하락세니까. 그리고 기존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넣으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금매가 나올 수 있는데 금매가 분양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언제? 폭락장에. 자, 그 다음에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은 청약에 올인하거나 자본금에 맞게 하락장에 매수하는데 둘 중에 잘 판단하자. 자, 1주택자는 계속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갈아타는 방법이 있는데 잘 보세요. 황금성이 있는 그냥 웬만한 아파트는 떨어지면 좀 어때요? 뭐 집은 실거주면도 있으니까 끌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폭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돼요. 물론 빚이 지나치게 많다. 그럼 파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갈아타기. 황금성이 없고 아파트가 아닌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팔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갈아타기를 하거나 잘 팔리는 걸로 갈아타기 하거나,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면 그냥 팔고 끝나고 무주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올라가지도 않는 걸 왜 끌고 가요? 아파트도 아닌 걸. 자, 폭락장 바닥 좋은 곳에 갈아타기 하면 좋습니다. 결국 1주택자는 계속 보유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고 현금 보유하거나 그냥 갈아타거나, 또는 폭락장에는 무조건 갈아탄다. 자, 다주택자들은 계속 보유와 부분 매도가 있는데
임사 혜택을 받았거나 양도세 혜택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상승장에는 보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할 때 됐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것도 생각하세요. 이제 상승장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길어봤자 1년 아니면 지금부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매매가 안 되면 올 겨울 지나서 봄을 한번 보세요. 봄. 폭락장 손실이 양도세보다 더 크다.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 10억이 6억, 5억으로 떨어져요. 뭐 양도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분 매도, 양도 차익이 적은 것들부터 정리. 만약에 이번에 이제 좀 기대감은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할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거래를 시키려고. 그런데 뭐 좀 기대감은 같지만 그 얘기가 쑥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양도 차익이 별로 없다면 그냥 몇 천만 원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던지세요. 양도 차익이 적다는 것은 별로 안 올랐다는 건데 괜히 물려버리면 이거 하락장이 안 팔립니다. 하락장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안 팔리면 왜 망하느냐? 좋은 거 다 놓치니까. 기회비용상 더 많이 떨어진 걸 놓치니까. 몇천 벌려다가 몇 억 손해봐요. 중과세 사라지면 순차적으로 매도. 만약 중과세 사라지고 그런다 그러면 웬만하면 파세요. 하락장 오면은 난리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집값 하락 찬성이 무려 70%예요. 집값 하락 찬성.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의 40% 정도가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무주택자 대부분은 찬성합니다.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니까 집값 떨어져야. 자, 그 다음에 유주택자도요 무려 30%나 집값 떨어지는 걸 찬성해요. 그래서 70% 항상 이거 조사하면 거의 70% 정도가 하락을 원해요. 폭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락. 여기 보시면 지방 보유자는 대부분 찬성합니다. 왜? 서울보다 덜 올랐거든. 배 아프죠? 그 다음에 소폭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집값 떨어뜨리는 거 찬성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올라서 불만인데 집값 계속 올라가 봐요.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 내 집값은 뛰었어도 자녀들 집 사줘야 하는데 걱정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찬성한다고요. 자녀 내 집 마련 걱정. 바로 1에서 70%. 2021년부터 대세 하락 가능성 점점 높아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 제가 몇 번 이제 해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라고 이렇게. 이사 대책 이후에 현재 21년 여기입니다. 여기 현재. 0이 여기에요. 0이 여기죠. 그럼 이제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조금만 하면 이제 0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빠질 거냐? 빠질 확률 반절까지는 안 되지만 3, 40% 이건 가봐야 돼요. 2, 3월 달. 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냐면 선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선거하고 지자체 선거. 뭐 반등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뭐 1년이고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런데 C라고 해서 앞으로 2, 3년, 3, 4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는 폭등론자들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21년이나 22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비과세 되기 어렵잖아. 매수해가지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1991년 이후에 대세 하락장 4번. 여기 보세요. 진짜로. 진짜 하락한 적 있냐? 90년에서 94년 이게 파란 게 지금 빠졌다는 뜻이야. 3년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97, 98, 99년 3년 빠졌네요. 그 다음에 2003, 2004, 2005 3년 빠졌네요. 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년 빠졌네요. 5년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쭉 올라가고 이제 21년까지 뛰었는데 이제 21년이나 2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좀 규칙적이죠. 빠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네. 7년부터 13년까지 이 빨간색 마이너스로 나왔죠. 이거 수도권이에요. 그 다음에 14년부터 쭉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전국 수도권. 이렇게. 근데 지방은 좀 달랐어요. 부울경 봤더니 이때는 오히려 올라가요. 서울이 빠졌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2010년부터 13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언제 빠졌냐? 16년부터 쭉 빠집니다. 이게 그래프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19년까지 계속 빠지고 20년도 빠질 것을 세종시가 떠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다 뛴 거예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방은 약 2년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12시 긴급악재 충격,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공포. 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집이. 상투 잡아서 이게 뚝 끊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최근 들어 부동산 매도와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더 떨어진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언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파트로 옮겨가거나 매수할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